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닥터금의 비뇨의학 4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 장진석입니다. 네, 여의도의 서울 N 비뇨의학과 연재승입니다. 한 달간 강령하셨는지요? 선생님도 잘 네, 지내셨죠?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시간이 네.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선생님 오늘 쉬는 날이신가요? 네, 저 오늘 쉬었습니다. 휴무일이시죠? 네, 원래 목요일 날 저희가 방송을 하다가 수요일 8시로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요 시간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7시까지 진료 보다가 그냥 수술복 차림 그대로 진료 복장 그대로 와서 방송하고 이제 귀가하게 된 스케줄인데 음, 선생님 오늘 쉬고 오셨으니까 또 네, 컨디션도 괜찮으실 아주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실시간 질문 받으면서 증문 즉답으로 이어가 나가려고 하고요. 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은 저희가 주로 Q&A로 저희 비뇨의학 라이브 시간을 이어가는데요. 항상 그 질문이 폭주를 한 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막 서둘러서 허둥지둥 막 답변 드리고 시간 봐가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경험이 많아서 일단 오늘은 지난번 방송 때 못다 했던 시청자분들 질문들을 PD님께서 갈무리를 해주셨고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 질문 주시는 것들은 최대한 다 말씀을 드리고 떠나보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주제도 역시 성병과 관련된 Q&A 2탄이고요. 성병 이외에 다른 주제도 상관없으니까 보시는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진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실님. 그냥 지난번 질문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재하리님 질문이었고요. 가다실 9 관련된 궁금증이었습니다. 현재 24세시고 한 2, 3년 전에 가다실 2차 접종 완료 후 부득이하게 3차 접종을 제때 못 하셨다고 합니다.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산부인과에 여쭤보니 3차를 지금 맞아도 2년이 넘어서 항체가 생길지 확실히 장담 못하고 하셔서 1차부터 맞는 걸 추천드린 병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산부인과에서는 3차만 맞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병원이 있었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1차부터 새로 맞던지 아니면 3차만 맞던지 뭔가 다른 두 가지 견해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의 선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고민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뭐 대원칙은 있죠. 어떤 제조사에서 만들어낸 어떤 신물질 백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연구하면서 만든 그런 적절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이 아주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아주 젊고 어린 9에서 14세 대상 남녀에게는 2차 접종도 가능합니다. 두 번만 하는 한 번 맞고 대신에 일찍은 아니고 꽤나 시간을 떨어뜨려서 6개월이나 한 12개월까지 그 사이에 맞는 두 번 혹은 성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0, 2개월째, 6개월째 세 번 맞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그 이상의 연령을 가진 남녀에서는 0, 2, 6 스케줄이 일단 세 번 맞는 걸로 돼 있고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좀 일찍 당겨서 맞는다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최소한 한 달,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최소한 3개월. 근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최소 그래도 5개월 떨어뜨려 놓아라 이런 스펙은 있고요. 이 모든 걸 1년 이내 완료하라고 스펙이 되어 있는데 근데 맞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꽤나 몇 개월 단위로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까먹거나 뭐 놓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도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거는 사실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도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그런 곳에서 혹은 뭐 WHO라든가 뭐 CDC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2차까지 하고 나서 놓쳤을 때는 3차를 그냥 가장 이른 시점에 재빠르게 맞고 그 정도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테니 그냥 지내라라고 그 원칙은 되어 있는데요. 뭐 어떤 연구를 보면은 이거는 사실 좀 그 다른 게 섞여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6개월 이내에 맞은 그 가다시 9을 6개월 이내에 맞은 군과 본의 아니게
뒤로 딜레이 돼가지고 이건 2번 맞은 분들입니다. 어린 분들이니까 3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도 딜레이 있는 상태에서 맞은 2번 맞은 그런 군을 비교했을 때 그 항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는 큰 차이는 없었다라는 연구 하나도 있고요. 또 어떤 연구는 이제 1차가 늦어지는 경우 혹은 그러니까 2차죠. 1차 맞고 2차가 늦어지는 경우 혹은 3차가 늦어지는 경우 뭐 다 늦어지는 경우 이렇게 따졌을 때 이것도 이제 번호에 따라서 가다실 4였기 때문에요. HPV 6번은 3차가 늦어졌을 때 그 P 밸류라고 하는 그 항체가 잘 생기는 그게 조금 약화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는 있었지만 11, 16, 18 나머지는 또 되고 그래서 아까 산부인과에서 말씀하신 그게 뭐 그렇게 틀리지는 않은 게 100%를 보장해라라고 한다면은 제조사 스펙대로 맞는 게 좋겠으나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는 3차, 2차까지 맞고 나서 3차는 조금 늦어져도 그거 맞고 그냥 지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돼 있는데요. 뭐 연구의 한계는 있죠. 뭐 국가와 사과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맞은 것도 있고 혹은 어린 분들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도 하고 이 연구 자체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3차까지 맞았으면 좀 안심하고 지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시간과 비용이나 전혀 거리낄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다시 맞으실 수도 있겠는데 뭐 좀 불필요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비슷한 얘기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뭐 저도 그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이거 저희가 PPT를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질문을 그 추려놓고서 그 연재승 선생님 따로 저 따로 해서 파란색으로 한 거는 제가 만든 거고 검은색으로 한 거는 연재승 선생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가다실 9을 뭐 요즘 기준으로 잡으니까 정 스케줄은 성인에서 총 3회 접종 원칙이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제일 정 스케줄은 026 그러니까 오늘 맞았으면은 1회차 오늘 2개월 후에 2회차 오늘로부터 6개월 뒤에 3회차를 맞게 되고 난 조금 빨리 당겨서 맞고 싶다. 그럼 015 요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맞았으면은 한 달 뒤에 2회차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고 문자 받고 한 달 정도 안에 꼭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3회차는 한 5개월 뒤에 문자를 발송해서 또 그 한 달 사이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칙적으로는 12개월 안에 그러니까 첫 주사를 맞고 1년 이내에 3회차까지 완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되어 있는 게 정 스케줄입니다. 근데 질문 주신 분과 같이 접종이 좀 어그러졌어요. 2회차까지 맞고 3회차가 지연이 됐다. 1년이 넘어버렸다. 그러면은 연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최대한 3회차 접종을 빨리 완료하고 그냥 끝내버리자. 그러면 그래도 효과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고 그 이유는 일단 2회차까지 맞은 군하고 3회차까지 완주한 군하고 어떤 예방력의 차이가 얼마나 있나 봤을 때 여기 3번을 보시면은 2차 접종 이후에 어느 정도 이상 항체가 형성이 돼서 대략 7, 80% 정도의 예방 효과는 있다. 근데 이게 아주 장기 면역을 유도하지는 못해서 일부 연구에서는 5에서 10년 안에 감소할 수는 있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상당 수준 어떤 예방력을 확보를 하게 되고요. 3차 접종을 정 스케줄로 맞았을 때 한 95% 이상 장기 면역까지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WHO와 CDC의 권고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차 접종은 약간의 부스터 개념이기 때문에 2회차까지 맞는 게 일단 중요하므로 굳이 3회차만 맞으면 되지 1회차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시한 연구 결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까 그 비용 효과 측면에서 아니 난 찜찜한 거 싫다. 비용이 들더라도 1회차부터 다시 리세트는 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1회차만 맞아놓고 한 2년을 모르고 지냈어요. 그런 경우에는 1회차만으로는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또 있어서 1회차만 맞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1회차부터 다시 3회차까지 완주를 재접종을 하시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끔 듣는 질문들에서는 가다실 9이 없던 시절에 난 옛날에 가다실 4를 다 맞았는데 요즘 새로 나온 가다실 9이 있다던데 이거 꼭 맞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가이드라인상에서는
굳이 권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비용 효과,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고려해서 나는 완전하게 60일, 16, 18 외에도 다른 5가지 타입까지 예방을 하고 싶다라면은 뭐 맞으셔도 괜찮고 주치의 선생님과 주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되겠죠.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리고 네. 다음 질문 네. 나무 의자님. 네. 헤르페스 E형 성병이 있으면 결혼이 힘든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8월, 올해 4월 검사를 하셨단 말씀이겠죠? 음성이었는데 아마 HPV 검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세포 같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포함한. 근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58번 HPV가 나왔고 이형성증 1기로 나왔다. 좀 컨디션이 좋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뭐 전이라고 말할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약간 이거는 뭐 어떤 의학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네네. 뭐 어떤 가치 판단의 가치 판단과 예, 생각의 것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당연히 저는 헤르페스 타입 2형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혼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관리하고 대처를 하고 그리고 뭐 결혼을 하시게 될 분, 교제하시는 분한테 이거를 어느 시점인가는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잘 관리를 하고 지내시는 게 맞겠고 의학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계속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물론 헤르페스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받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고통, 스트레스 외에 육체적인 고통,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든지 뭐 고열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피곤하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피부 병변이 생기고 조기에 잘 대처를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감기와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서 지내면 되는데 결혼 문제와 결부시킨다면은 뭐 임신을 계획하고 임신이 되었고 출산 시점이 다가왔을 때 아기가 나오는 통로인 산도에 헤르페스 병변이 있나 없나를 잘 산부인과 산과 주치의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뭐 제왕절개라든지 자연분만보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출산을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뭐 수막염이라든지 수직감이 바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증 질환으로 이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헤르페스 타입 1이건 2가 있다고 해서 내가 결혼 생활을 못 하는 거냐 이런 거는 사실 동의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분 아까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HPV 감염, 헤르페스는 HSV죠. 그다음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감염이 있었다면은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6개월 전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는데 6개월 만에 갑자기 병변이 생기고 또 자궁경부 이형성증 초기류까지 진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감염된 6개월 사이에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두 번째에 그 이전에 처음 검사했을 때 위음성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 여성분들 산부인과에서 하시는 어떤 팝스메어라든지 이런 검사가 100%의 어떤 그 민감도를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음성의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적절한 검체가 채취됐고 병변이 있는 부위에서 어떤 그 수압 검사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음성 가능성도 물론 있겠습니다. 물론 그 초기 단계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꽤 높지만 그래도 HPV 58번 고위험군이 있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한 6개월 주기로 최소한 산부인과, 부인과 검진을 꼭 받으셔야 되겠고 만약에 가다실 나이는 접종하지 않으신 상태라면은 이미 HPV 58번이 있다 하더라도 접종은 하시는 게 맞겠고요. 면역 관리를 잘 해서 재발 이런 게 도지지 않게 흡연, 술, 운동 부족, 비만도 뭐 잠을 못 잔다,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시는 게 향후 그
그 부인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헤르페스 2형 타입 2는 주로 음부 쪽에, 헤르페스 1형은 주로 입술 쪽에 감염이 되는데요. 당연히 교차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부 쪽에 있는 물집을 수압 검사해 보니까 1형이 나온다든가 입술 쪽에 수압하니까 2형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위치의 차이일 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따졌을 때 글쎄요, 굳이 말한다면은 입술 쪽은 뽀뽀를 통해서겠죠. 1형 같은 경우는 보통 부주의한 어른들이 그 감염자가 아이거나 할 때 뽀뽀하면서 이렇게 옵는 경우가 물론 많을 것이고 훨씬 흔하기도 하고 입술 헤르페스는 진짜 10명 중에 2명, 3명 이렇게 혈액 검사하면 나오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모집단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근데 성기 쪽 헤르페스는 피부와 피부의 접촉으로 오는 게 맞기 때문에 성관계를 통해서 그게 전파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확신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나쁜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집이 생겼다가 1년에 한두 세네 번 정도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그리고 가만히 놔둬도 1주, 2주 지나면 없어지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 좀 더 일찍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반복되는 좀 번거롭고 관리 가능한 그런 질환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남한테 옮길까 봐 이게 일단 관건인데요. 백신을 열심히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어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모두에게 그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보면은 너무 안타깝게도 소를 제기하고 어떤 상해죄로 이게 지정해버리는 그런 판례가 있어버렸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감염된 사람은 당연히 억울하고 하겠지만 자기가 또 술래잡기 하듯이 다시 술래가 돼버린 느낌이기 때문에 그 감염시킨 분에게 어떤 그런 옥죄거나 그런 거를 할수록 나도 또 똑같은 입장이 돼버리는 그런 무한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 헤르페스처럼 성기 헤르페스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요. 어디까지나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되고 그 의학적인 것은 아까 장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혹 굉장히 빈번하거나 아니면은 헤르페스 증상이 그냥 물집 따끔따끔 정도가 아니라 좀 불편이 큰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좀 괴로우실 수 있겠고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임신 및 그건 여성이 감염됐을 때 한해서입니다. 임신 및 출산 시점에 잘 그 증상이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출산 방법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정도일 것 같고요. 오늘 다행히 그 실시간 질문은 많지 않아서 바로 진실님 말씀을 본다면은 예전에 엉덩이에 수포가 발생하신 적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 시점에 수포가 있을 때는 바로 그게 만약 헤르페스라면 그 물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하듯이 싹싹 터트려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타이밍을 이제 놓치셔서 결국 이제 어떤 놈인지 바로 확인을 못 하시는데 다행히도 이후로 재발은 전혀 없어졌고 그리고 6개월이나 지난 이후에 혈액 검사했는데 2형 헤르페스 항체가 나오지 않았다. 근데 1형은 원래부터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마도 1형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닌 건가라고 여쭤보셨는데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헤르페스 아니고 그냥 피부 질환이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매끄럽게 해석이 되고요. 만약에 헤르페스였다라고 한다면은 타입 2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혈액 검사에서 웬만하면 6개월이나 지나면 항체가 나오는데 왜인지 모르게 검사에 오류거나 항체가 잘 안 생겨서 그게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재발이 없으셨으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1형 헤르페스가 엉덩이에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본인께서 원래부터 갖고 계셨다고 하는 1형이 혈액 검사를 예전에 했을 때 1형이 떴고 입술에 증상이 한 번도 생긴 적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엉덩이 쪽에 감염된 1형일 수도 물론 있겠고요. 근데 입술에 원래 내가 1형 헤르페스 있는 상태인데 뒤늦게 엉덩이에 1형이 가느냐 그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교신하는 게 아니라 한번 처음에 감염된 안면신경이라든가 성기 쪽은 천추 쪽 신경 거기에만 머물다가 그쪽 인접한 곳에서만 재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제대로 감염돼서 항체가 만들어지면은 같은 1형이 다른 곳에 피부에 노출되더라도 잘 감염은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일단 증상 없다는 게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도 음성이니까 아마 그게 헤르페스 물집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일한 얘기인데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발생한 위치에 상관없이 헤르페스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6개월 지난 시점에서 피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타입 2가. 이런 경우라면 첫 번째
애시당초 헤르페스 병변이 아니었거나 그냥 일반 피부 질환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그때 뭔가 통증이 심하거나 이랬다면은 대상포진 가능성도 일단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냐? 헤르페스 타입 2가 지금 있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한 6개월 정도 후에 피 검사 다시 해보시고, 만약에 또 음성으로 나왔는데 수포가 재발한다? 그렇다면 타입 1에 의한 병변이겠거니 하고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바이러스 제제를 먼저 쓰셨던 것 같은데, 뭐 그 발트렉스라든지 팜시클로버 제제를 쓰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갔다면 다행이신 거고, 한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재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연재영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물론 가치 판단의 문제이고 의료진도 주관적인 어떤 주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요즘 이 헤르페스 같은 게 더 사회적으로 대두가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가, 사회면에 보면은 이를 통해서 어떤 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주변에 동문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체 단톡방 같은 걸 보면은 뭐 증빙 서류를 누가 제출받으러 법원에서 뭐 통지문이 날라왔다. 내용을 보면은 성병 관련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헤르페스에 대한 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고 성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얻게 되었다. 이런 걸로 지금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그 연재영 선생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그런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건 약간 드라이하게 봐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과관계를 밝히기도 매우 어렵고요. 감염된 시점과 이거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첨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웬만하면 진단서 같은 거에 주관적인 내용을 쓰질 않거든요. 뭐 가능성이 있으면 이런 것도 저는 아예 안 넣거든요. 양성 반응이 있었으면 그냥 팩트만 넣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이렇게 입수를 하게 됐다면은 앞으로 향후 관리를 더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의사항 같은 거를 잘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헤르페스는 잘 관리만 하신다면은 건강상의 큰 위해 없이 평생 지내실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님, 질 분비물이 많아져서 질염이 아닌가 의심되는데 자연스럽게 낫기도 하는지, 치료하지 않고 냅두면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고요. BK 러버님은 남친이 그 손을 사용해서 관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 좀 가렵고 노란색 냉이 나오는 것 같다. 악취는 아직 없다. 근데 너무 가려워서 보니까 피부 쪽이 흰색으로 오돌토돌하게 올라오고, 근데 이게 혹시 곤지름이나 헤르페스일지, 손으로도 이게 걸릴 수 있는지, 혹시나 성병이나 질염인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셨네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질염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원래 자기 질에 키우고 있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 혹은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도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개인 차이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때그때 자기 면역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진짜 잠 못 주무시고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면역이 떨어지고 음주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좀 약한 분들은 질염이 그냥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물리적 자극, 보통 이제 남성분과의 관계겠죠. 남성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질내에 마찰이 심하다는가 해서 작은 상처들이 나면은 원래 자기 면역과 유산균 등으로 억누르고 있었던 그 질염 세균들이 전 세계 여자들은 다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평소에 무증상인 것은 걔들이 이제 억눌려져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봉인이 풀리면은 그게 질염, 뭐 악취가 난다, 냉이 나온다, 냉의 색이 이상하다, 뭐 간지럽다, 따끔거린다, 아프다, 피가 난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세균 때문에 생긴 경한 약한 질염이면은 잘 먹고 잘 자고 하면은 또 자연히 낫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세균이 이제 좀 센 게 들어온 상태다. 증상만으로는 구별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정황을 좀 따져 보시거나,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좀 쉬었는데 잘 낫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로 인근 부인과 가셔서 검사를 하시고 약물 치료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방치했다가 뭐 운이 매우 나쁘면은 골반염이나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런 부인과에 접근하는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근처에 있는 곳에 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균성 질염이나 캔디다 질염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 거는 일단은 두 번째 BKL 러버님이셨나요? 이게 손가락을 통한 성병 감염의 가능성. 근데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성병의 정의상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질환을 통칭하는 것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손가락 애무는 과연 이건 성관계일까? 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죠. 뭐 구강성교, 항문성교, 일반 성교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요. 그래서 손으로 이게 전파가 될까? 성병이 가드넬라, 캔디다 이런 거 제외하고 진짜 성병이 전파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역시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질염, 냉 같은 게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드넬라나 캔디다 같은 질염이 제일 흔할 것이고 손이 좀 남성분 또는 타인의 손이 지저분했거나 뭐 구강성교라면 입이 지저분했거나 손톱 밑에 어떤 캔디다 같은 곰팡이균이 껴 있었거나 이러면은 질염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그 뭐 논문에도 나와 있고요. 근데 그러면 곤지름이나 헤르페스 같은 거는 전혀 감염될 수 없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그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능성이란 건 너무너무너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근데 제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에 입가에 헤르페스가 있었는데 손으로 좀 전에 만졌다가 헤르페스 수포가 마침 올라와 있었고 이 손으로 뭔가 애무 행위가 있었다면은 질적으로 헤르페스 타입 1이 됐건 입에 있던 그 헤르페스 파티클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곤지름 쪽도 마찬가지죠. HPV 어떤 그 파티클 바이러스가 그냥 우연히 해픈 투비 손에 묻어 있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케이스 리포트도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뭔가 그 애무 이후에 병변이 보이거나 하면은 여성분께서는 꼭 부인과 진료 받으시고 남자의 경우에는 남성분의 경우에는 비뇨기과 가서 필요한 검사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appen to be. 네, 비너스 남친님, 저는 남자입니다. 증상은 없는데 파트너 유레아 플라즈마 파분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나왔고 저도 검사 받으라고 해서 비뇨기과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검색해 보니까 성병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 다 알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이 검사 꼭 해야 되냐? 검사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나는 검사 결과에서 균이 안 나오면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하일리 캐치님은 성병 12종 검사를 했는데 언제쯤 음주 가능한가요? 성병 검사한 날에 샤워해도 되나요? 일단 이 질문은 간단하니까 뭐 소변 검사했다고 해서 뭐 그 술이나 샤워를 못할 이유는 없는데요. 소변 검사 자체가 무슨 그 침습적인 검사는 아니니까요. 근데 증상이 있거나 균이 보고되시는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균이 잘 없어지지 않거나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낚시하나 아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선 질문에 대해서는 유레아 플라즈마 류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라는 세균들이 그 너무 흔하다 보니까 우리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죠. 그래서 남성분이 먼저 혹은 여성분이 먼저 불편이 있어서 각자의 병원에 가서 뭐가 나왔다 해서 파트너에게 안내를 하는 경우에 좀 당황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도 이런 게 너무 흔하게 감염돼 있고 자연 치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균들을 성병이라고 우리가 굳이 칭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또 말이 좀 우스워지지만 성관계로 전파는 또 굉장히 잘 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병일 수도 있고 성병이 아닐 수도 있는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비슷한 맥락의 전파될 수 있는 클라미디아라든가 임질균이라든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는 그런 진짜 성병에 해당하는 급의 세균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 차이는 인식을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다툴 것 없다입니다. 다만 이제 여자친구분이 내가 아파서 간 거야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성의를 보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열심히 약 먹고 나왔는데 남자분이 갖고 계시면은 금방 전파될 수 있어서
그 노력이 좀 바로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한번 검사를 해보면 해서 검사하실 수 있겠고요. 세균이 나온다면은 무증상 두 분 다 무증상인 경우에 그리고 약 같은 거 별로 원치 않는 경우에 저는 지켜보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신 준비 중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시라면요. 근데 한쪽이 증상이 있으시거나 알게 된 김에 그냥 죽이고 싶다라고 하면 약을 그냥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검사에서 만약 안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약 드시기 싫은 분이면은 그냥 안 드리기도 하고요. 혹은 여자친구분이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아니면 혹시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깊이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좀 짧게 끝내는 그런 종류의 항생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도 네. 매우 공감하고요. 네. 뭐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은 다 잘 말씀해 주셔서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슈는 이 무슨 뭐 12종 검사니 8종 검사니 이거 사실 예전에 저희 뭐 채널이건 요도염 질염 관련해서 다뤘던 적이 몇 번 있어서 거기에 자세히 설명드려 놓은 게 클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탕을 하진 않겠고요. 이게 성병균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보기 위해서 PCR 검사를 하는데 말씀하셨던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뭐 가드넬라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성병은 아닌 것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생균으로 분류를 하고 하지만 증상이 있거나 임신 시도하시는 경우에는 치료를 권합니다. 그리고 애매한 약간 그레이 존에 있는 게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이라면은 이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성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는 치료를 꼭 권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그냥 받으세요. 이게 성관계로 원래는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기회 감염 같은 걸로도 올 수가 있고 성경험이 없는 사람들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100% 성병으로 임질, 클라미디아 뭐 이런 것들은 90% 이상 성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거의 빼박 성병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얘는 그렇게 보는 건 옳지 않겠지만 방치했을 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이게 지난주까지의 질문이었고요. 네. 그 HPV 관련된 그 패스님 HPV 바이러스가 200종은 넘는데 가다실 맞아봐야 9종류밖에 커버가 안 되기에 나머지 유형들은 감염을 막을 수도 없고 감염돼도 검사조차 없어서 감염 여부조차 모른 채 살게 되죠. 그래서 백신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고 성윤리를 보수적으로 지키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요라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논란거리가 좀 있는 질문이지 이런 거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거는 또 이제 그 가볍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보통 성관계를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HPV 바이러스가 3, 40여 종이 있습니다. 토탈 HPV 종류는 100여 종이 넘지만 단순 손이나 뭐 단순 사마귀로 보는 게 대부분이고 성병성 또는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게 3, 40여 종이 있는데 그중에 그러면 가다실 4가 있다가 가다실 9은 왜 나왔냐? 암으로 이행하는 확률을 최대한 낮춰보고자 하는 어떤 연구 결과의 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9종류의 그 HPV 타입을 막았을 때 여성분께서 자궁경부암 그리고 남녀 모두에서 항문암, 뭐 음경암, 남성의 음경암 같은 거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연구에 따라서는 최소한 85%에서 97% 정도까지 그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획기적으로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낮춰줄 수가 있다는 결론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어떤 백신의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고 백신의 어떤 그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비용 대비 효과는 이게 검증이 된 거냐 이런 것들을 단연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WHO나 CDC 가이드라인에서 이게 등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이 유일한 해결책은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뭐 성윤리를 보수적이라고 하는 게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성생활 습관을 기르고 어떤 뭐 검증되지 않은 분과의 관계라든지 멀티플 파트너를 유지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고 그 다음에 콘돔 착용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근데 물론 HPV는 콘돔 착용을 한다고 해서 100% 예방이 되지 않고
예방률이 그것도 한 60에서 70% 정도는 돼요. 근데 3, 40%는 안 되잖아요. 피부에서 피부로 전파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성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접종도 하고 성윤리도 지켜가고 그다음에 콘돔을 착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하시는 게 여러 가지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패스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그 뭐 다양한 연구에 다양한 숫자가 있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남녀 불문 뭐 적게 20%, 30%, 40%, 뭐 50% HPV를 그 200여 종은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는 것이죠. 뭐 HPV 1번은 발바닥 사마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피부를 좋아하는 트로피즘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3, 40여 개의 성관계로 주로 전파되는 성기 주변 항문까지 피부를 좋아하는 3, 40여 개 이걸로 초점을 맞춘다면은 한 3, 40% 이상의 남성 그러니까 남녀 불문 살면서 한두 번씩 HPV를 거쳐 간다는 그 사실은 성관계를 다들 잘 열심히 하고 다닌다는 그리고 피부 접촉으로 너무 쉽게 잘 옮는다는 거긴 해서 그건 이제 관점의 차이겠지만 성윤리를 보수적으로 혹시 이제 멀티플 파트너를 피한다. 내가 뭐 파트너가 있을 때 그렇게 다양하게 하지 않는다 내지는 검증되지 않은 분들과 관계하지 않는다. 뭐 콘돔을 잘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낮추는 거에는 큰 도움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가다실 4 다음에 9이 나온 게 4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연구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4를 이제 적용해 보니까 자궁경부암 발생 확률이라든가 이런 게 확확 줄어들면서 잠재된 비극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효과 좋다 보니 야 가다실 4 자궁경부암 70% 커버하던 거를 조금 더 노력해서 5개 추가해서 가다실 9을 만들어서 자궁경부암을 90%까지 줄여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가다실 9이고 다른 회사에서 그걸 흉내내지 못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MSD 그 백신 만든 곳에서 굉장히 뭐 그 좋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뭐 많이 팔리고 그런 당연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은 되고 있어서 그 백신을 맞으실 분들은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백신이고 그 제대로 맞으면 99% 이상 항체는 다 생기고 면역이 만들어지는 걸로 돼 있어서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도. 사실은 뭐 저희가 가다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저는 뭐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100% 맞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권유하지는 않아요. 비용이 다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럼요. 뭐 이렇게 백신 예찬론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런 게 있으니 의미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는 알고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선택이니까. 또 한 가지는 그 성관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이걸 또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저희가 윤리 선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성관계가 사회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매독이 창궐할 때도 있고 이렇듯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성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방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네. 이런 게 어떻게 앞으로 또 변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정말 이런 성병 같은 거를 문란한 인간들에 대한 어떤 신의 어떤 벌, 경종을 울리는 사회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로 여겨지기도 했었죠. 근데 또 인간들이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 또 극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렇게 저렇게 정반합의 과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오늘 계신 분들 질문 보겠습니다. 러블리 수지님, 질염도 성관계로 옮을 수가 있나요? 질염 처음 걸렸는데 왜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 여기 PPT를 잠깐만 보여주시면은 뭐그 뭐 질염 여러 가지 종류의 질염이 있겠지만 뭐 성관계로 옮을 수 있는 성병성 질염도 있고 그 피곤하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염도 있고 원래 나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그 공생 균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실 때는 도대체 어떤 균주로 인해서 일단 질염은 맞는지 맞다면 어떤 그 원인균 때문인지를 부인과에서 꼭 검사를 해보시고 그 균주에 따라서 설명을 듣고 치료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아까 여기 잠깐 띄워놓은 거는 이게 사실 항상 이슈가 되는 성병 어떤 카테고리별 균주가 갖는 의미, PCR 검사, 요도염, 질염에서 이런 게 항상 질문으로 많이 나오고 헤르페스 같은 거에서는
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무증상 흘림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게 이슈가 논란의 여지가 좀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곤지름에서는 증상은 없는 남자들 검사 어떻게 하냐 하는 거하고, 아까 그 패스님 질문 주신 가다실 관련된 이런 논란 같은 게 항상 재미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들 주신 거 보면은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네버 올드님, 네. 성기의 비립종 같은 것이 20개 있습니다. 번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성병인가요? 병원 가봐야 되나요? 네, 뭐 가보시면 당연히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여력이 되시면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마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일 거라고 판단한다면은 그 굉장히 성기 피부도 사람마다 굉장히 좀 다릅니다. 어떤 자갈밭처럼 울퉁불퉁한 그런 하얀색 말씀대로 비립종처럼 이게 짜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음경 피부 전반에 그 그냥 닭살처럼 모근이 좀 큰 부분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게 좀 더 크고 뭐 많게 느껴지는 그런 분도 있고 좀 까칠까칠한 분들이 다양한데요. 아마 옛날부터 갖고 계셨던 거라고 한다면 그냥 본인의 피부 특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번지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신다면은 한번 가까운 병원 가셔서 보여주시면은 좀 대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주로 두 가지 부류가 있으신데요. 비립종 또는 뭐 피지종 같은 거 자꾸 커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시면은 일단 진찰만 해드립니다. 진찰하면은 성병은 아닐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경 쓰이고 며칠 전에 제거해드린 분은 이게 한 3cm까지 커졌어요. 3cm 꽤 큰 거잖아요. 어. 음낭에 아, 음낭에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짜면은 이제 비지 같은 게 쭉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용상 꼭 제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거를 해드리고, 음, 근데 또 제거를 해도 계속 다시 생기거든요. 번지고 재발하고 몸의 체질 특성상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 등, 뒤, 엉덩이 이런데 비립종, 피지, 낭종 이런 거 생기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카테고리는 혈관점 같은 것들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낭에 막 곤지름 아니에요 했는데 약간 피가 맺힌 것 같은 뭐 혈관 각화증이라고 하는 질병도 있는데, 이런 거는 성병은 사실 아니지만 좀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애매하면 진찰받으러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또다시 좀 이제 바빠지는 시점이 되었는데요.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매니아님, 정액이 약간 더 흐릿해진 것처럼 보인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정액의 성상은 정말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고 뭐 얼마나 농축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정액은 원래 흐릿한 게 정상이죠. 우유처럼. 시간이 배출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좀 더 맑게 물처럼 흐르는 변화가 있기도 한 부분인 건데, 아무튼 굉장히 글쎄요, 뭐 누렇게 되었다 아니면 콧물처럼 되었다 아니면은 흐릿해졌다는 게 어떤 성상인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전립선 염증 같은 증상이 뭐 소변이 갑자기 불편해졌다든가 뭐 음경 고환 회음부 이런 데가 무지근하니 불편하다든가 이런 증상이 혹시 동반되는 경우라면은 뭐 전립선염으로 인한 성상 변화일 수 있으니까 병원 한번 가보실 수도 있겠고, 뭐 그다음 별다른 증상 없으시면 조금 지내 보시면서 관찰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뭐 좀 걱정이 되시면은 비뇨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정액 검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네, 반백의 품격님, 뾰루지 같은 게 났는데 따갑습니다. 여드름이 거기 날 수도 있나요? 약간 붉은 반점 같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진찰 소견이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글로 묘사를 해주시는 것도 정보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진찰 받아보시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던 혈관 각화증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뾰루지 같은 게 갑자기 생긴 거라면은 뭐 모낭염이나 염증성 병변, 뭐 세균 감염 이런 가능성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연고를 쓰거나 항생제를 좀 쓰거나 이런 가능성이 좀 그러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네, 진실님, 해외여행 중에 홍역 환자가 급증하는데 2년 전에 1, 2차까지 접종 완료를 하였습니다. 항체 지속 기간 유효하겠죠. 이럴 수가. 이제 과를 넘나들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유효할 것 같은데요. 요거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방송인데 잘못된 정보를, 거짓 정보를 전달해드리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마 그러면 해외여행 다녀오실 것 같은데. 송구합니다. 일단, 예. 네.
네. 그런 발리가고파님 질문이 몇 개가 있으셨거든요. 쭉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전부터 빨간 반점 형태로 두드러기가 올라오더니 심하진 않지만 배와 등 팔 쪽에도 퍼진 상태입니다. 사진이 있으셨는데 사진이 안 보이긴 합니다. 에이즈나 이런 성병을 걱정해야 될까요? 성병 검사를 3년 전쯤 하긴 했는데 성병 검사 주기 있나요? 다시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피부에 그런 식의 병변을 만들 수 있는 성병이라는 건 사실 제한되어 있죠. 제한되어 있고, 뭐 굳이 전신적으로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려면은 뭐 간지러운 거라면 뭐 옴이다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매독 검사 정도는 해보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그 굉장히 사실 드뭅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굉장히 드문데 혈액 검사할 때 에이즈도 같이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그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3년 정도 되었다면은 아마 그 자유 연애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을 수 있다면은 당연히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뭐 성병 검사의 주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찜찜한 관계가 있었다, 파트너가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보통은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변 검사가 제일 기본이고 혈액 검사를 같이 보는데 두 가지 항목이 중복되진 않습니다. 소변으로는 요도 염을 보고 남성 기준입니다. 혈액 검사로는 뭐 헤르페스, 매독, HIV, C형 간염 등을 보면 되는데 말씀하신 증상으로는 매독진, 매독에 의한 피부 발진, 또 HIV 같은 것도 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런 피부 질환이 있다고 해서 먼저 매독이나 에이즈를 걱정하시는 것은 저는 매우 비추합니다. 저는 공포증으로 이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걱정될 때는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시고 그리고 제일 흔한 경우는 뭐 알러지성 피부 질환, 접촉성 피부 질환, 뭐 피부 묘기증 등의 그냥 일반적인 그 피부 질환의 형태가 더 많겠죠. 두드러기 지금 써주셨는데 두드러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꼭 그 검사를 해보시면은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에이즈 유병률 되게 낮고요. 우리나라에서 성관계, 에이즈의 확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에이즈를 복균한 사람하고 관계를 했을 때 한 번 관계로 해서 전파가 내가 받게 될 확률이 대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매우 낮습니다. 1%도 안 되기 때문에 0.2%, 0.4%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동선 관계 조금 높지만 그래도 1%가 안 돼요. 주로는 주사기, 뭐 니들 사고라든지 수혈이라든지 마약 같은 거라다가 혈관에서 잘못 찔리고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가 직접 전파되는 경우가 가능성이 좀 매우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생각보다 정말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걱정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범이 형님 사타구니 양쪽으로 좁쌀처럼 피부 병변이 여러 개 나 있고 입안에도 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겠죠. 비슷한 것이 몇 개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글쎄요. 뭐 갑작스레 생긴 것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모양을 전혀 알기 못해서 조금 어려운데 좁쌀이라. 그 수포를 좁쌀처럼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고 피지 같은 게 잘잘 나온 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입안에도 딱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사실은 마지막에 이렇게 어떤 피부 병변의 형태 범위에 대해서 질문 주셨던 분들은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이건 딱 보면은 알 수 있고 봐서 애매한 경우에는 비뇨기과 의사가 검사를 권하게 될 거거든요. 검사 받아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걸로는 좀 정보가 제한적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도 열심히 달려봤고요. 한 50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봄을 잘 준비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